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곽수정입니다. 이 K조선업이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호황의 기운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향후 3년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다가 올해 1분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의 상당수를 채운 상태입니다.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따라서 저탄소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 신조선 이 지수가 가격이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K조선업이 장기 순항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선주의 상황은 아직 뜨뜻미지근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몇몇 크고 작은 이슈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업황 개선에 발맞춰 시원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조선업의 훈풍이 증시에까지 확산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K조선업 산업이 과거 2000년대 말처럼 호황을 뛰어넘는 슈퍼호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이 두 분의 조선산업 전문꾼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조선산업의 현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그 전에 올해 3월 들어서 조선업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각 이슈들이 지닌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3월 12일에 미국 철강노조를 포함한 5대 노조가 해상물류와 조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 조선업에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반사이익을 줄 거라는 기대감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주가 단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영향밖에는 못 준 듯합니다만 만에 하나 향후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경화 위원께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수주 상황, 업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업황 자체는 사실 21년에 저희가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네. 지금까지 이제 3년째 여전히 4년째에 접어드는 거죠. 네.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저희가 워낙 공급 과잉에 의한 그런 학습 효과가 좀 큰 편이라서 네. 오히려 업계의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뭔가 업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또 이렇게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선업계 업황 상황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미중 간에 어떤 그런 철강 노조 비롯해서 5대 노조가 어떤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K조선산업이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영향을 받는다,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외에 뭐 유럽 쪽에서 나오는 기후 환경 변화와 관련된 탄소 배출권, 다른 추가적인 영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미국 노조의 청원 같은 경우는 45일 정도 안에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일단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네. 제조업을 이제 부활시킨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여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중국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수출을 밀어내게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1월 달에도 철강제에 120%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런 네. 조치들이 이어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을 이제 많이 표출하기 시작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싸게 만들 수 있는 유인들, 에너지 보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네.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줄어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조선주는 미국이 조선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겠지만 네. 간접적으로 보면 배의 가격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경화 의원님, 방금 이동훈 의원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샌프란시스코나 LA 항구에 있는 크레인, 이 크레인을 움직이는 기계 안에도 중국이 심어놓은 반도체로 인해서 네.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도 있고
또 조선업이 없다 보니까 중국산 배를 자꾸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성 장관도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러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이 좀 더 조선업에 대한 협력 관계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부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인 커머셜 베슬 쪽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조선업 자체도 없지만 미국은 해운업도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의 수많은 해운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일 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운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선업의 반대 뭐 급부의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은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항만 크레인들의 이제 센서가 심어지면서 수출입 관련된 데이터가 모두 다 모아진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는 사실 뭐 요번에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항만에 있는 그런 크레인을 네. 중국 말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시장에서 아무도 찾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액션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뭐 존스법이나 아니면 뭐 연방법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시장을 계속 이렇게 올가면서 더 줄이고 경쟁력을 낮추는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는 모두 해도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환 의원님, 은경화 의원께서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불과 한 5, 6년 전에도 미국의 항만 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관여하려고 하고 중동 세력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미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자꾸 미국이 항만이나 해운 관련된 산업을 위축시켜 나가고 방금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건조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자체로 해군력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의 어떤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고 측면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커머셜 파트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까? 이 방위산업이나 군사용 항모라든지 군함을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엄연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건조하는 것과 유지보수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건조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 한 번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네. 있지만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미국의 항공모함부터 네. 구축한 뭐 수많은 배들이 돌아다니고 그걸 뭐 매번 미국에 가서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본은 이미 그런 영역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외주를 확대하는 뭐 인건비가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의 미국 해군성 장관이 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뭐 법안이나 그 넘어가야 되는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한미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한국은 여러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협의가 이렇게 진보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저렇게 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군수 산업은 늘 미 연방 정부의 조달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달 산업은 평상시에 실적이 없으면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방위 산업과 관련된 또는 군수 물자와 관련된 군함이나 이런 기술에 협력을 한다면 향후에 좀 더 우리와 신뢰 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항만 산업, 중동이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출해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이제 방산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교환무역 뭐 옵셋이라고 이제 네. 표현하는 교환무역상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국제 관행상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데 네. 한국의 그 국방비가 연에 한 60조 되고 네. 그 중에 뭐 수입하는 부분
한 10몇 조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계약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이라든지 네. 뭐 육상에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는데 해군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계속 공고해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네. 조선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량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들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경화 의원님, 우리가 하나오션 지금 이야기를 방금 나눴었는데 이동훈 의원하고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지가 이제 한 어느 정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식이 넘어간 건 1년이 아직 1년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네네. 예. 하나오션 쪽에서 입장은 지금 방산 쪽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그룹 전반적으로. 그룹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협력업체들, 이런 협력업체들의 입장은 그런 하나오션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내수로 하고 있던 방위 산업에 대한 수주에 대해서는 어차피 허락이 된 그 부품 업체들만 아마 납품을 하고 있었을 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수출을 할 때도 더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부 지금 이제 그 해양 쪽으로 들어가는 방산은 아니지만 지상 방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그룹과 협력업체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일부 수출 물량에 대비하면서 좀 캐파를 키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게 가능한 업체들은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응 의원님께서 상당히 좀 정확한 정보를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전반적인 하나오션의 어떤 변화의 방향성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고민도 듭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줄기차게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K조선산업이 좀 뭔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거나 아니면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산업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선업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큰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발주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중국을 견제해주면 중국이 우리보다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의 성과 인상이라든지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있을 것 같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바이든 트럼프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은경아님, 또 다른 하나의 국제 질서나 아니면 환경, 생태계 변화 중에 하나가 네. 국제해사위원회라 그러나요? 해사기구 IMO. 네. 여기서 앞으로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포항제철에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탄소광들을 조선산업에 쓰이는 철강 제품을 만들어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많은 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유럽 쪽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진출하고 팔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관세가 많이 붙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해인지 한번 말씀 주시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사기구에서 뭔가 환경 규제를 강화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규제를 확 던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회원국들이 거의 해운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들이 일부 비율 이상 찬성표를 던지면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런 개정안 같은 것이 자동 발효가 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 굉장히 많은 해운 국가와 이제 그 해운 업체들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뭔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공통적인 해운업계의 비용 부과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산업의 이제 수급상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운임에 전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화주들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유럽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희가 환경으로 인한 산업으로 조금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한 데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대세로 자리 잡는 그런 트렌드가 된 상태이고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딱 맞춤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네. 가격차를 벌리면서 오히려 이제 과거의 그런 패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고지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사기구가 그런 조치를 발표한 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네네. 우리 조선업 쪽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네,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이동훈 의원님. 제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뉴스를 보니까요. 볼티모어 다리 붕괴된 거 아시죠? 네네. 그 싱가포르 선박이라고 하는데 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한 거라고 알려졌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보험 그다음 이슈는 이제 보험이다. 어떻게 보험을 청구할 것인가 이 이슈를 가지고 다툴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기사가 메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보면 그 배는 2015년에 현대중공업이 인도를 한 배였고요. 9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배는 보증 기간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운항 과실인지 또는 어떤 개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험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는데 뭐 그중에 일부는 선박 개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연료를 좀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할 수 없고요. 네. 이 사실관계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조선소의 이제 영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항한 지 9년 된 배라고 했을 때는 그 운항에 대한 실수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고 보게 되면 네. 이 안에서 이렇게 운항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불법 개조나 아니면 연료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면은 책임을 면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뭐 시장을 좀 다시 봐야 된다는 인식들이 될 테니까 한국 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 정도 되는 배에는 저 큐빅 뭐라 그러죠? 큰 이걸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정도 실리는 겁니까? 제일 큰 배는 24,000개 정도 실리고요. 24,000개요? 네네. 네. 보통은 이제 만 개 이상 실으면 네. 컨테이너가 굉장히 크다. 네, 대형 컨테이너로 보면. 벌써 24만 톤, 뭐 30만 톤 하는 게 저 컨테이너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 선박당 쓰는 단위 중에서 네. 20피트 유닛이라고 보통 20피트 6m가 네. 한 컨테이너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TEU 단위로 표현하고요. 이 선박의 선종마다 이 규정하는 단위들을 조금씩 편의상 다르겠습니다. 네. 은경아님, 네. 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은경아 위원님하고 이동원 위원님 모시고 조선업 이야기할 때가 한 1년 전쯤 갔거든요. 그때 느낌에 우리가 10년 정도 물량을 다 받아놨다, 괜찮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제 기억이 살짝 납니다. 10년의 잠재 물량이 있을 수 있다. 교체 수요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촉발이 예. 된다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업황, 조선 업황이 3년 정도 물량이 또 비축이 됐다고 하니까 조선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또는 해운 업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이 조선과 관련된 해운과 관련된 업계들이 조금은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이 돌려면 이제 저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제 산업이 그렇죠.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 3년간은 저희가 오래간만에 옛날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드느라고 선 비용 후 매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든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1년부터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었던 수주 물량을 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그래도 한 3년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만든 양과 오늘 만든 양이 똑같을지라도 그 톤당 단가가 다른 그런 시기가 이제 26년 정도까지 저희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은 좀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좋을 때도 결국 그 업황이 꺼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저희가 심지어 그때는 물량이 한 5년치 저희가 수주를 했었거든요. 수주 네. 잔고가 5년치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주 잔고를 발주해 주신 고객님들의 재무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했었습니다. 불안정했었죠.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많이 이제 파산하거나 없어지거나 뭐 인수합병되거나 이랬던 업체들이 이제 해운 업체들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 근데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갑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런 산업의 업태가 뭐냐라고 하면 해운 업체들인데 네. 그 업체들이 발주를 했고 이제 그거에 이제 겨우 한 3년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재무 구조가 앞으로 3년 정도 안정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신도는 이전의 사이클보다 더 좋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좀 네. 회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세계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네네. 공급 사슬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서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건설업계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건축 단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철강값이라든지 기타 선박을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거고 한데 신조선가가 앞으로 수지 타산에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배값도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신조선가 지수고요. 지수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로 나타내게 되고 지금이 182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이제 제일 호황기 때 2008년에 189포인트가 역대 최고치였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2, 3년 동안 올라간 흐름을 보면 그만큼 원가가 이제 올라간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반영을 했는데 인건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르진 않고요. 음. 다만 앞으로를 봤을 때는 인건비의 상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은 지난 것 같아요. 상승률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이 발주량들은 뭐 약간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지만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고 원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이제 목까지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타이밍은 된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한 3년 사이에 돈을 벌어 갈 거는 눈에 보이고요. 그 이후 상황들은 지금부터의 수주, 성과라든지 물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경아 의원님, 지금 저 그래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신조선가 지수하고 발주량 이런 걸 보면은 동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선행 후행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그런 상황이죠. 예. 저희가 21년 발주량이 네. 역대 한 5번째로 많은 발주량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특히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 올라가는 이제 동행하는 저 시기에는 저희가 조선 업체들도 캐파도 계속 늘리고 중국이 전 세계 경기를 약간 볼륨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양적인 네. 성장을 하니까 가격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조선 업계 전반적으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이 고객이 원한다면 다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세기는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 업체들의 공급량 자체가 옛날만큼 느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21년, 22년, 23년까지 전 세계 수주가 3년은 어쨌든 주르륵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줄어들었던 매년의 양이 다 매년 만들어서 조선업체들이 시장에다 갖다가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양보다 계속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절대량은 줄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시장의 캐파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강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2000년대 초중반보다 지금이 더 좀 탄탄하게 잘 채워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일본 엔화의 출렁거림이 심상치가 않아요. 달러당 150엔을 돌파를 해서 마이니치나 산케 같은 데서는 오래전부터 이거 180에서 200엔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00원대 중반이지만 1,500원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이 일본과 한국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환은 저희가 그러니까 어차피 아시아에 있는 3국이 조선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3국이 똑같이 동일하게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 국가 대비
그 로컬 커런시가 오히려 좀 약세를 많이 보이면 네.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12년 정도 전후로 해서 그때도 엔저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도 시장 점유율을 막 점점 잃어가고 있다가 10%대 급초반에서 갑자기 17% 정도로 이렇게 확 뛰어오르면서 수주를 다시금 잘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요즘도 굉장한 엔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이 정도의 엔저고 뭐고 할 거 없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그런 스펙을 맞춘 선박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적으로 각각의 조선 업체들을 봤을 때 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수익성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그런 국면에 해당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쟁 국가 대비 더 유리하려면 이게 원화가 더 약세인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같이 절상되고 절하되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한중일이 전부 다 지금 약세로 환을 다 바꾸고 있어요. 이동원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을 이렇게 듣고 보면 수포 호황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호황이라고 하는 걸 3년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이거를 가능하면 좀 연장할 수 있고 미래의 추세를 우리가 제대로 예측한다면 3년을 5년으로 또 늘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탄소 배출권 문제도 있고 환 문제도 있고 또 해운 산업의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만 LNG도 있고 군사 문제도 있고 어떤 과제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환경 규제에 잘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 IMO 얘기 잠깐 했는데요. 네. 그게 지난주에 MEPC 회의가 있었고요. 아까 네. 사진이 잠깐 나왔었는데 CG 5번입니다. 그 MEPC 회의 요거를 잠깐 설명해 보면 선박은 전 세계 물류에서 거의 90% 이상을 담당을 하는데 요 사진이 이제 MEPC 회의인데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유엔 산하의 국제회사기구 IMO가 이걸 다 관장을 하고 네. MEPC는 거기에 대한 환경위원회예요. 그래서 환경 규제하는 부분들을 주기적인 회의, 보통 한 2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진행이 돼 가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81차 회의에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벌금이나 네. 아니면 그 인센티브 같은 네. 걸 이제 부과하는 거에 대한 큰 합의를 이뤘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속도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선박에서 탄소 배출이 없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로드맵으로 2040년, 2030년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빨리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암모니아 선박에 대해서 이미 개발을 하고 수주를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 액화 이산화탄소 선박들, 장기적으로는 액화수소 선박들 뭐 이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30년, 2050년은 너무 먼 미래같이 느껴지니까 당장의 실적의 반영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네. 이건 이미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큰 틀의 합의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저런 뭐 MEPC 회의도 들어보면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세계의 어떤 조선업계를 이렇게 에워싸는 규제의 변화를 뭐 다 숙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기술 경쟁력이고 뭐 업종 경쟁력이 두드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건비를 줄인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이 부동의 1위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12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잠수함 기술만큼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못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력, 뭐 AI를 조금 해운업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자동 항법 자체 같은 기술을 넣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연료, 태양광을 이용해서 뭐 배를 운항케 한다든지 어떤 그런 초격차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연구 또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그 초격차 기술 중에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친환경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큰 편이고요. 예. 이번에 만약에 해운 호황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갑자기 코로나 때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양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만으로 되었다면 네. 이번에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운업이라고 하는 건 완전 경쟁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비슷한 노선을 운영하면 A라는 국가의 해운사도 B라는 국가의 해운사도 비슷한 운임을 적용받고 저희가 가서 쓰는 비용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동일한 운임을 받고 비슷한 비용을 쓰면서 이익률을 어떻게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인가에서 가장 큰 그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건 배를 싸게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저의 비용으로 배에다 투자를 하고 네. 배를 쭉 그 배를 열심히 쓰는 동안은 무조건 그 해당자가 가장 좋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게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친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배에다가 처음에 초기 투자를 조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그 배를 쓰면서 쓰는 비용단에서 저희가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는 LNG를 연료로 그렇죠. 쓰고 누군가는 벙커CO를 여전히 쓰면서 벌금을 내고 근데 이게 친환경적인 걸 쓰지 않는 것에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얹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규제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냥 옛날처럼 싸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으면 이번에 중국이 아마 패권을 완전히 차지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한국이 아무래도 위치를 차지하기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더 효율적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는 과정 중에서 말씀 주셨지만 연료비 또는 건조비 여러 가지 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중국이 조선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선두 시장 점유율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인건비가 제일 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제조 분야에 있어서 노동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선업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거제 조선을 가보니까 한번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는 못 믿겠다, 안 가겠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조선업이 이제는 사양산업이지 않느냐.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제3국의 사람들을, 노동자분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향후에 한국 조선업이 좀 중국과의 경쟁도 하면서 일본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적 경쟁,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와 맺었던 협약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생협약. 그런 형태로 좀 지켜나가면서 꾸준히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가에서 거의 한 15%를 15%. 차지하는데요. 예. 굉장히 비중이 크죠. 배는 정말 사람이 만드는 그렇죠. 제품입니다. 네. 가보면 뭐 다 용접을 기반으로 하는데 워낙에 블록도 크고 부품들이 크니까 이거를 뭐 자동화하는 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뭐 중간중간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리는데 그만큼 사람의 작업량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그렇고 중국의 인건비가 싼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안착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어 가는 모습인 것 같고 결국 한국이 할 건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설계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인력적인 측면은 외국인 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생 협력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밸류 체인들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2년 사이에 보면 기자 업체들의 생산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네. 서두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천천히 돌아가다가 이제 갑자기 배를 늘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인력은 그 사이에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자동화돼야 된 부분들도 계속 확보가 될 거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나눴고 우리나라의 주요 해운 조선사라 그럴까요? 이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또 기술력 이런 거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3사 그러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옵션, 오션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은경화 위원부터 네. 한국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예, 조선해양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규모가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엔진 사업부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유일한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해외에 굳이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박용 발전 엔진 라이센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 편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야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가 90년대에 조성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나머지 대형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처음으로 그렇죠. 조성이 되어서 조금 더 이 레이아웃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선에만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3대 조선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의 독점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는 또 중형 사이즈 전문 조선 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는 사실 메뉴판이 가장 다양한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규모를 가장 불황기 동안 덜 잃은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께는 삼성중공업 한번 여쭤볼까요? 삼성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중공업은 LNG 관련된 이 기술력이 좋아요. 네. 여기에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도 있고 이외에 해양 플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LNG FPSO, FLN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다에서 LNG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네. 이게 LNG 수요가 워낙에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육상에 이 터미널이 모자라니까 리어쇼에서 FLNG 활용해서 네. 이제 생산이나 이송에 활용하는 이런 발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네. 유가가 빠지고 해양 플랜트 시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조선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FLNG만큼은 독보적으로 지속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LNG의 강점이 있고요. 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좀 사전에 반영을 많이 해놔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흑자전환이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수주도 있었고 LNG 관련해서 계속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오션 이제 출범한 지 아직 주식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1년 정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내부 구조조정을 거친 가운데 방향성은 잡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나오션의 강점과 뭐 기술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판을 좀 새롭게 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방산에 대해서는 보통 특수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간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겉으로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깃발을 들고 해외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뭐 이런 수주,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영역들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데, 잠수함 기술이 하나오션이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네. 네. 애초에 이제 캐파도 하나오션이 제일 크고 건조 경험들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해양에 대한 경험이나 캐파도 여전히 남아 있고, 상상 측면에서는 제일 크게 바뀐 게 돈이 안 되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기조거든요. 네. 수요 공급이 전체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을 때, 그 간에는 대우조선 시절에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이 조선업에서 정말 돈을 버는데 하나오션이 이제는 방향을 바꾼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오션의 이제 방향 전환과 함께 또 하나 궁금한 게 HD 네네. 현대머린 HD 네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IP가 지금 어떤 과정이 지금 되어 그 있습니까?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 이제 한 다음 주쯤 간담회 할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예, 상반기 내로 아마 시장에 이제 음.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연경 의원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보던 거는 이제 제조업인데, 이거는 제조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요번에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는 이 기조에 맞춰서 이제 기존의 선박은
효율적인 새 선박을 잘 만들어서 쓰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선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얼마 내용 연수를 다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이 규제에 맞춰서 이 새로운 선박들에 대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네. 개조를 한다거나 이제 뭐 좀 조치를 취해서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네. 그런 플랫폼이자 솔루션 회사인 게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만든 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친환경 규제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그 선주에게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저희가 원래도 이제 선박의 수리 시장이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제조 자체를 하는 것보다 네. 매출은 조금 적을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그거에서도 특히나 기술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개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해운사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지 않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서 배를 수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완전히 입장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요즘에는 기존의 신조 배값의 뭐 3분의 1이나 뭐 2분의 1 정도를 더 수리로 얹어서라도 이 배를 수리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어서, 네. 왜냐하면 그러한 돈을 쓰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시장은 형성되어 있고 이제 그런 환경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대기하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지금 공모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다들 다른 입장이고, 저희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있고요. 네. 이 현대마린 솔루션이 시장에다가 이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선박 시장의 개조 시장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요거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부품사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투자의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저 회사가 상장함으로써 조금 시장에다 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 IPO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조선업계의 자극제가 돼서 촉매제가 돼서 업황을 많이 올려놓는다면 그것만큼 뭐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도 발표를 하고 또 중국이나 이런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계속 3국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인상 인하 이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 HD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내륙에 있는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또 다른 그 조선 업계에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업계의 분위기를 좀 넣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자금 지원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그렇죠. 저희가 뭐 이게 작년에도 정책 자금이나 이런 데랑 좀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이제 RG를 발급해 주거나 이런 거를 그 불황기 몇 년 동안은 네. 거의 국책은행에서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그렇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큰 손실을 봤던 민간은행들이 굉장히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이제 조선업체들은 수주를 하면 심지어 선물한 매도를 해서 이걸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그 한도가 수주가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금방 차버린다거나 이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박은 저희가 금융이 굉장히 많이 끼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큰 조선이랑 해운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박금이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로 국가에서 이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을 좀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서 이제 그러한 연한을 좀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전하면 사실은 우리 연경화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제조업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 금융시장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하라. 이건 국민 세금으로도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금융시장, 조선 관련된 금융상품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외환을 스와핑한다든지 해칭을 한다든지 옵션을 산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들한테
그런 방법에 대한 문의 협의도 네. 가끔 받거든요. 아, 예. 근데 시장이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따라갔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활발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조선 가격도 미리 그 발견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 조선사가 가지고 있는 환에 대한 어떤 해칭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상호 융복합적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조업만 신경을 썼지 금융산업에 대한 신경을 안 쓴 부분이 건설 분야하고 특히 이 조선 분야가 아닌가. 중무장대한 분야는 엄청난 금융산업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엄경화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뭐 PF 대출 부실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이런 조선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금융이라든지 뭔가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IPO나 이런 거 할 때 좀 유인책으로 쓸 가능성은 없을까요? 필요성은 없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여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선이랑 관련된 어떠한 상품에 투자해도 제일 걱정은 과거에 워낙 크게 불황기가 이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그렇군요. 큰 예.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게 회수가 굉장히 불가했었고 그래서 3년 뒤, 5년 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 미래가 없을 정도의 증설이나 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네. 그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선업체들의 현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이 좀 안심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늦는 감이 없잖아 있으니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탈리아를 가거나 지중해 쪽 나라를 가거나 미국의 뭐 시카고 이런 데를 가도 요트나 쪼매난 그 개인용 그 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에 떠 있는 것도 보고 바다에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천년 이런 그 환경을 이용한다면 남해나 통영 그리고 목포 여수 쪽으로 상당히 많은 보트와 야트가 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동차도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를 돌파해야지 마이카 시대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조선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요트나 이런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개인적인 요트나 보트 이런 시장이 열린다 또는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뭐 기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반적인. 글쎄요. 그쪽은 이제 저희가 보는 보통의 조선업은 이제 B2B 시장이고 그렇죠. B2B죠. 이건 완전히 B2C 시장이 B2C, 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레저나 호텔, 뭐 관광 이런 거와 연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뭐 인천이나 뭐 일부 저쪽 통영 이런 데 그렇죠. 마리나 있는 예. 지역에 보면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요트가 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뭐 수요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전문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잘 한다거나 이런 업체가 아직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조선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업황 그리고 산업계의 환경 등에서 말씀을 나눈 것을 듣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투자라는 부분에서도 워낙 무거운 산업이 돼서 다른 어떤 가벼운 산업보다는 주가의 변동이나 흐름이 참 느린 거북이 걸음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맞는지 다른 주식들은 막 올라가는데 조선업은 엄청나게 무겁게 뚜벅뚜벅 움직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또 3년 동안에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조언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큰 그림과 짧은 그림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큰 그림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이 각각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장기 그림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될 테고 네. 한국의 기술력들은 부각이 될 테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위 선종들 기술력이 많이 부여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건조가 되어서 잘 네. 운항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선박이라는 시장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한국의 이 기술력이 적용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건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일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뭐 계속 확장이 되어 갈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다들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제약된 부분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고 돈을 잘 벌 거니까 장기 관점에서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장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냥 묻어놔두면 괜찮다라는 거고, 짧은 시계열로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돈을 잘 못 벌고 뭐 수주가 좀 불안하고 경기도 불안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한다 하니까 조선은 돈도 없고 뭐 손실도 많이 나고 하니까 네, 네.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사고 파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은경 의원님 짧게.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가져야 될 건 인내심. 네, 인내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도 무거운 산업이 돼서 주가의 변화도 좀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이 답답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선업, 조선산업,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인건비와 인력에 가장 민감한 업종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조선업은 일찌감치 쇠퇴했고요. 일본 조선업도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사양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세계적인 수주 절벽과 중국 조선업과의 경쟁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고요. 최근 해양산업의 친환경 흐름에 따른 이 선박 수주 급증으로 오랜만에 제도약에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만, K조선 산업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부디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미래 기술 투자를 통해 호황 그 이상의 슈퍼 호황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저희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